저는 이제 이윤범이라고 하고요. 87년생입니다. 네, 사진은 제가 4년전 사진이라 좀 잘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지부동산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뭐냐면 어떠한 이제 투자 목적이나 내 집 마련,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이지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평택, 그리고 이제 평택에 대한 부동산 전반적인 소식, 그리고 이제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이런 주제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과연 부동산이 어떤 건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짧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똑똑한 내 집 마련하기. 그러니까 제일 아마 지금 청년들한테 제일 핫 이슈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혹시 20대이신 분도 계세요? 혹시 지금 20대 중반? 후반? 중반이세요? 지금 이렇게 20대 중반이 벌써부터 이렇게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만큼 연령대가 많이 어려졌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전국에서 지금 평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해요. 사실 평택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원주민들은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이 평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가 부동산은 10%의 기술과 90%의 마인드다. 자,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그냥 안일부에 음직을 통해 나일산자를 써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 땅, 그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 이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건축물을 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모듈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외하고요. 또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을 제외한 요즘에 뭐 주식이나 뭐 현물이나 뭐 금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산이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의 이제 종류. 종류는 저는 그냥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류,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요즘에는 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뭐 땅,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냐, 차익형 부동산이냐. 네, 수익형은 말 그대로 내가 일정한 금액을 넣고 매달 월세 받는 거. 쉽게 얘기하면 상가,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 뭐 이제 원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내가 일정한 등기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고 매달 이제 연금식으로 이제 월세를, 현금을 만드는 거, 그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 때는 수익형보다는 아마 이게 더 관심도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익형, 말 그대로 내가 내 걸로 소유를 했다가 나중에 남한테 양도를 했을 때 차익이 남는 거, 이거를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토지, 땅 같은 경우, 땅은 뭐 아실 거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 하나 갖고 있어도 거기에 어떤 뭐 도로가 난다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 땅은 정말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다 용도가 있어요. 이 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당연히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아파트가 비싸겠고, 아파트보다는 상업시설 땅이 더 비싸겠죠. 그런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차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땅도 차익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뭐 이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뭐 급락 많이 하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죠. 그리고 이제 입주권이라고 있습니다. 입주권은 혹시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분양권은 들어봤는데 입주권은 말 그대로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는 건데요. 입주권은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평택시의 뭐 통북동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럼 기존에 거기서 이제 주거하고 있던 그 소유주들한테, 근데 아파트가 보통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줘요. 이제 그 권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활용을 하세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이런 자리라서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내용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네, 좀 편하게 네,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가 공부를 할 때도 뭐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뭐 예전보다는 좋았어요.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막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생소한 단어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이게 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떠한 뭐 기회에 의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그건 제가 좀 뒤에 마저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아파트가 지금 5억이다. 근데 5억이 없어요. 근데 집을 사고 싶은데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모아서 사야지. 지금 일은 아니다. 내 집을 사고 부동산 관심을 갖는 게 지금 나의 상황은 아니다. 한참 미래의 나의 모습일 거다 라고 해서 미루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룬다고 피한다고 사실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대학을 가도 조금 멀리 가게 되면은 뭐 이제 하숙 생활을 하든 뭐 원룸 생활을 하든 월세를 살든 뭐 전세를 살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하나의 이제 거래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지만 내가 이제 부동산적으로 내가 조금 더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심도의 차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시작하자. 네, 이런 제가 의미로 청년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네, 되게 좀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뭐 또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참 뭐 더워서 이거 좀 벗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분양권이랑 입주권 있었는데 네. 사실 분양권도 잘 몰라서 네.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도, 청약제도 아시죠? 청약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한 어떤 현장, 단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짓는 과정,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분양을 받았다. 이제 최초에 계약을 하겠죠.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와 회사와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101동 101호는 내 집이다.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지면서 그 2년 동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양권. 네. 근데 입주권은 반대로 아직은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요. 재건축 재개발은 됐어. 근데 여기가 뭐 몇 세대가 들어올지,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뭐 힐스테이트를 지을지, 뭐 레미안을 지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분양권 하나 받아 그냥. 그건 확실해. 이거는 이제 입주권. 근데 대신에 이제 차이는 당연히 시간적인 차이로는 입주권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 종이 딱지 하나가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멀리 내다보고 거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차이를 명확히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똑똑한 내 집 마련하기. 밑에 보면은 내가 살고 싶은 집 하고 물음표를 해놨고, 남도 살고 싶은 집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야 올라요?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집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올라요. 근데 그 가치가 이미 지역 가치가 올라와 있는 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보고 결정을 할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청년들은 아직 젊잖아요. 그러면은 아직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분화를 시키면은 이제 주거용 주택의 종류랑
네, 목적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요즘 이슈인데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네,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인데요. 이걸 레버리지의 이해, 레버리지의 이해 뭔지 다 넘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간식 지금 드시면서 나눠드리고 드시면서 하실까요? 네. 시간이 이게 7시라 아마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센터장님이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드시면서 네, 이렇게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평택에 거주하시거나 뭐 직장이 평택이시거나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시죠? 지금 혹시 어디서 거주하세요? 동사통. 아까 혹시 등기 쳐보신 분 어디 거주하세요? 저 동작동. 아, 동사통? 모르시는 사이시죠? 네. 아, 네. 이게 좀 비속어는 아닌 비속어인데 등기 권리증.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내가 갖고 있다. 예전에 보면 뭐 땅 문서, 집 문서 이러잖아요. 네. 그걸 이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데 네. 등기를 친다. 그러니까 온전한 내 수요로 바꾼다. 이 집에 대한 토지 지분, 대지 지분이라고 해요. 토지, 대지 지분, 그리고 이제 건축부 지분. 그러니까 이 땅과 이 건물에 대한 온전한 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다. 네. 전세는 다르죠. 소유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동아 아파트 101동 101호가 이윤범이라는 사람의 소유주로 이제 등기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세 세입자는 그냥 이거는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차인. 소유주와 소유주 임대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거를 이제 임차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드시면서 제가 이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표가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나온 표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절반이 무주택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주택자가 56%래요.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그리고 무주택자 포지션이 44%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이 44%가 과연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집을 안 샀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하락한다, 집값 떨어질 거다, 네, 지금 사면 호구다, 상투 잡힌다, 내년에 떨어진다, 뭐 이래서 미루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뭐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와 내 집 마련 마인드는 전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아래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주택자 비중은 이제 2019년도 15.9%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는 2채 이상이에요. 내가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채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10채, 20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비중이 2019년도부터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 중과세,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내가 이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내 집을 이제 다 판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들을 19년도부터.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을 한다. 네,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 놈, 제일 좋은 놈 하나만 냅두는 거예요.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은요, 어쨌든 부동산에 지금 입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부동산에 아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다고 했지만 내가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을 나의 온전한 나의 이름으로 등기 권리를 찾을 거냐. 그 실타리를 제가 중간 찾는 거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막 누가 저기 지휘산업센터 이거 분양하면은 내년에 이거 2억 올라요.
와서 이거 사세요. 막 그 말에 혹해가지고 내 집도 없는데 가서 막 덜컥 계약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그 공부도 안 된 상태예요. 내 스터디도 안 됐는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항목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분양 상담사의 말만 듣고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이 되게 싫어지고 꺼려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얽힌 실타리를 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 때 이 첫 번째 나의 실타리를 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기점으로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게 시점이 평택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택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집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다 집 없는 분 안 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다 집 있으시잖아요. 뭐든 간에 일단은 이제 주택을 사는 거 취득하는 거 매매 뭐 내 분양받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입주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이제 그 시세에 맞게 돈을 지불을 하고 값어치를 지불을 하고 나의 이름으로 바꿔오는 거 그걸 주택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죠. 매매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이제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에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민간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는 평생 임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건 국가의 소유예요. 국가의 소유로 사회의 이제 취약계층, 우리 뭐 청년들도 포함이 돼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노약하신 분들한테 이제 좀 대여를 해주는 저렴하게 그런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 나라에서 해주는 이제 LH 공공주택 이런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시공사 브랜드, 뭐 헬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게 나오는 게 뭐 10년 주거형 민간임대.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를 주고 그 사람한테 분양 받을래 말래.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 막 그때 부동산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민간임대도 거래가 됐었어요. 오늘 내가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뭐 5천만 원 주고 1억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투기죠. 네. 그 투기 형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청년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갈 수는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심리가 적은 돈에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만족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래 사시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꺾이시더라고요. 이거는 뭐죠? 사람마다 케바케 사바사 하겠지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따 나올 청약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세제도, 전세 다 아시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세제도.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떠한 목돈을 주고 내가 집을 이제 대여를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보통 이제 2년 계약을 많이 해요.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은 또 올려주고 재연장을 하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는 보통 이제 보증금 일부를 주고 내가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주고 사는 거죠. 사실 이제 월세에 대한 소유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익형 월세 받는 분들은 이제 수익형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소득이 없으시니까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자금으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세를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에는 지금 청년들처럼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막 보신 분들은 뭐 오피스텔 막 20개씩 갖고 이거 돌리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밑에 이제 문단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거주를 할 수 있다. 단 내 거냐 아니면 남의 거냐 아니면 국가 거냐 이 차이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남의 거에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청약통장 다 가입하셨어요? 다 가입하셨어요?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네. 청약제도 청약 한 번이라도 넣어보신 분, 청약홈 통해서 넣어보신 분. 네. 근데 당첨 안 됐었어요? 당첨
당첨은 안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간 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자이나 헬스테이트나 이런 건설사에서 이제 분양하는 민간 분양에도 내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을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지금 되게 좋고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청년들한테는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가 2023년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럼 오늘 모 현장에 청약이 떴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광교에 뭐 떴대, 동탄에 뭐 떴대, 평택 고덕에 뭐 떴대,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봤잖아요, 사실. 그 당첨되면 어떡하지? 당첨되면 돈이 얼마가 되지? 이런 고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선당 후금이라고 있어요. 선당 후금. 이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데 먼저 당첨되고 얘기해라. 당첨되고 고민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은 이제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되기도 힘들고 그만큼 이제 청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이 있어요. 특별공급.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특별공급이 이제 뭐가 있냐면 신혼부부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한테 너네는 이제 신혼부부니까 앞으로 애 낳고 살 거잖아. 너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살아 하면서 먼저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제약들이 좀 있어요. 뭐 소득 조건이나 이제 그런 뭐 자녀 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라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 내 집 사는 사람. 처음.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게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했어야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결혼을 안 해도 생애 최초 제도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희박하죠. 이 특별공급 안에서도 점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희박한데 그래도 내가 지원은 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다가구 다시요. 다자녀. 다자녀가 이제 원래는 3명이었거든요, 자녀가. 근데 이것도 요즘에 하도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바뀌었어요. 이제는 2명만 낳아도 다자녀예요. 네. 2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노부모 부양,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특별공급,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5년 이상 다니신 분, 뭐 기간 추천 특별공급이란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풀면은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이런 것들은 청약홈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내가 자격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다 똑똑하시잖아요. 청년들은 금방 설치하시잖아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네. 신혼부부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부동산 쪽 관련 문제로 네.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 그 기수분들한테 설명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편법일 수도 있긴 해요. 남편이 있고 예비 남편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근데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내시고 제 남편이에요. 저도 주택 하나가 있고 여기도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은 우리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은 아까 다주택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이 엄청 많이 두드러 맞아요. 팔 때 양도세라고 하거든요. 팔 때 양도세, 보유할 때 보유세, 살 때 취득세,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각종 세금들. 근데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다가 내 명의 하나 갖고 있다가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양도세, 각종 세금이 면제가 돼요. 팔았을 때 차익이 남아도 양도 차익이 남아도 세금이 면제가 돼요. 그리고 저와 이분이 하나씩 팔고 나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사실혼이에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다 우리가 팔고 나서 다 무주택이 됐죠. 저 집이 없어요. 아내도 집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주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혼인신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결혼하고 나도 이제 지금은 아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기가 출산하면 무조건 혼인신고 해야 돼요. 법상 그래요. 근데 이제 아기가 없으면은 혼인신고 안 하고 계속 그냥 버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아기 계획을 갖자. 뭐 할 때 처분을 하고 혼인신고를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특별공급을 또 이제 이용을 하려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청약분자 다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다 얼마씩 넣고 계세요 지금? 매달? 10만 원. 10만 원? 다 10만 원씩 더 넣고 계세요? 2만 원?
보통 10만 원 아니면 2만 원이더라고요. 보통. 왜 10만 원씩 다 드세요? 공동 분양 조건에서 10만 원 그냥 무료하고. 맞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왜 10만 원 넣어 그러면 그냥 제가 10만 원 넣으라던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오늘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안에 보면은 민간 분양이랑 공공 분양을 나눠놨잖아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민간 분양,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걸 이렇게 민간 분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민간 회사에서. 근데 공공은 뭐예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공공은 LH예요.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는데 야 LH 하면 아까 임대 아니야? 아니에요. 공공 분양은 LH에서 그 시행한다 그러거든요. 부동산 개발하는 거를. LH에서 시행은 하지만 어떠한 시공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네 현대건설, 너네 와서 이거 아파트 좀 지어. LH에서 일을 수주로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었어요. 하지만 공급은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도가 달라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청약통장에 몇 번을 넣었냐, 납입 얼마 들어있냐, 뭐 물론 이제 그 제도는 있지만 그것만 채워지면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1,000만 원 들어있어, 2,000만 원 들어있어, 그 의미 없어요, 사실. 민간 분양은 내가 애가 몇 명이야, 결혼했어 안 했어, 나 혼자야, 나 무주택 몇 년이야,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 이걸로 따져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 아파트에 넣었어요. 청약을 다 지원을 했어요. 공공 분양 아파트에. 근데 이 중에서 5명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돈 많은 순부터 잘라요. 근데 이게 분양이 떠서 내가 그러면은 1억을 넣었어. 1억이 제일 많으니까 1억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인정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납입 인정금액. 한 달에 10만 원까지 인정해줘요. 한 달에 10만 원. 그래서 맥스로 10만 원 넣어라. 공공분양. 이게 예전에 지금 서울권이나 상기 신도시 그쪽에는 이 공공분양 통장이요. 납입 인정금액이 한 2천만 원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을 받는데 통장이 2천만 원이야. 그럼 몇 년을 부은 거예요? 거의 한 17년? 부었죠. 거의 청약제도가 80년도 정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넣은 거죠. 거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공공분양을 왜 그렇게 넣냐? 나라에서 분양하는 거니까요. 싸요. 네, 쉽게 얘기해서 민간 분양보다 싸요. 이 평택에 아는 이제 고덕신도시로 비교했을 때 지금 24평 기준으로 할게요. 24평 기준으로 고덕신도시에서 이제 민간 분양 분양가가 현재도 3억 1천, 3억 2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신도시 아니고 이제 그 외 지역에도 가보면은 24평짜리 분양가 보면은 거의 뭐 4억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24평짜리 보면 그렇게 정도로 싸요. 공공 분양이 LH가 보통 그 이제 지역을 개발할 때요. 내 땅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업 시행은 나라고. 그래서 좋은 자리는 내가 안 팔아요. 내가 사업해요. 좋은 자리는 LH에서. 대부분 입지가 좋아요. 공공분양은. 네. 그리고 LH가 요즘에는 안 붙어요. 아파트에. 제일 민감한 문제잖아요. 내가 내 집도 샀는데 아파트에 LH 붙어있으면 내가 애 낳는데 LH라고 놀리는 거 아니야? 사실 민감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건설했던 건설사의 이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공공분양이 이제 싸고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청약 통장에 네. 3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넣고 개월수만 지나가는 거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납입을 해야지 회차가 인정이 돼요. 한 번에 집어넣고 그냥 개월수 지나가는 거는 인정을 그냥 10만 원만 해주는 거예요. 네. 한 번 납부한 거. 네. 네. 저는 그 청약을 제가 6년 거의 가까이 7년 들고 있는데 네. 2만 원씩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7만 원은 그래도 적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어린 나이 했으니까 조금만 들어야지 하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제가 직장인이고 돈을 이제 안정적으로 버니까 이걸 더 높이는 게 가능하면 그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공공분양이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공공분양에 지원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10년을 2만 원씩 넣었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인정된 금액이 24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는 1년 동안 똑같이 넣었는데 10만 원을 넣었어요. 이 사람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 넣은 사람이랑 1년 넣은 사람이 둘이 붙었어요. 공공분양을 할 때. 근데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납입을 한 횟수보다. 네. 네. 근데 지금 가능하시면은 10만 원씩 넣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청년을 위한 좋은 통장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거 설명드릴게요. 제 중요한 얘기라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넘어갈게요. 이거 궁금하시죠? 그럼 좋아. 내가 청약을 넣었어.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요거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가지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총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약이 당첨이 돼서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착공이라고 그래요. 공사가 들어가는 거. 착공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다 지어진 거를 이제 완공이라고도 하고 준공이라고 해요. 완공이 됐으면 이제 시에다가 다 지었습니다. 허가 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준공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까지 보통 이제 2년에서 많게는 이제 한 2년 반까지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2년에서 2년 반 동안 우리 이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당첨이 됐어요. 청약에. 그러면 동호수가 랜덤으로 배정이 될 거예요. 그때 만에 선택을 하시겠죠. 나는 2층이 됐어요. 근데 2층 너무 누가 봐도 비선호한 층이잖아요. 나 싫어 2층.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다 이제 걸르고 이제 계약하실 분들은 이제 계약금을 들고 이제 오셔서 서류를 내시고 계약을 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분양가의 계약금은 10%. 네, 10%가 들어가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기는 분양이 조금 힘들 것 같아. 아니면 미분양이 조금 오래가 하는 경우는 5%에 해주는 현장도 있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10%.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제 이 집을 계약을 하려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한 달 청약이 당첨되고 내가 이거 계약할 겁니다라고 성의 표현하는 게 처음에 1,000만 원을 받아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1,000만 원 납입 이후 한 달 이내에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 네, 그걸 완납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중도금 60%. 그러니까 중도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내는 돈이거든요. 제가 아까 2년에서 2년 반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우리가 막 돈을 이렇게 싸매고 그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주들, 분양주들,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건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돈을 이제 60%니까 10%씩 6번을 내야 되냐?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내냐? 아니요, 은행이 내줘요. 또 이제 이거는 내 돈 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가다 돈이 좀 이렇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97%, 8% 이상 은행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데 집단으로 은행에서 이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와서 우리 거 좀 써주세요 라고 해요. 은행에서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중도금으로 입주할 때까지 계속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네. 그렇게 쭉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집에 갔는데 다 지어졌어요. 이제 입주할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잔금을 실행을 합니다. 잔금 말 그대로 남은 돈이죠. 근데 우리가 계약금을 10%를 내고 중도금을 60%를 냈잖아요. 근데 이 중도금이라는 건요, 내가 집에 입주하려면은 중도금을 다 완납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중간중간 내는 돈이니까. 그 이때는 어떻게 해요? 5억짜리인데 내가 5천만 원 계약금 냈고 나 4억 5천 없어요. 필요해요. 이럴 때 받는 게 이제 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갈아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럼 이 잔금 대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요 80%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에서 하는 은행,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뭐 보금자리론, 이번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여러 가지 상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집에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이 집이 지어지면
그 처음에 집이 지어지면 이 집이 거래가 없는데 얼마냐 모르잖아요. 분양가는 있지만 그건 2년 전이야. 지금은 얼마의 거래가 되냐 통상적으로. 근데 거래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때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을 해서 시세가 나옵니다. 이 집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2년 전에는 5억에 분양을 했지만 지금은 7억이네. 그러면은 7억에 대한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양가보다 업된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죠. 네, 이거 충분히 나와요. 근데 나라에서 해주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싸요. 나라에서 해주던 거다 보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에, 분양가가 5억이었다. 지금 시세가 7억이야? 아무 의미 없어. 필요 없어요. 5억에 대한 80%, 4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4억을 내가 보금자리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네. 5천만 원 플러스 취득세, 등기비용, 권리비용, 부수거래, 적인 것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금을 은행에서 빌려줄 때요. 얘는 이자 안 받아요? 이제 받아야죠. 얘는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목돈을 막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무이자냐, 이자 후불제냐. 우리 흔히 분양 보시면은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보셨죠? 여기 이자 후불제는 되게 조그맣게 써놔요. 얘네가 무이자는 크게 써놔요. 이게 우리 예전에 저금리 시대 때 금리 막 기준금리 0% 시절에 그때는 크게 안 컸거든요. 제가 등기 칠 때 처음 내용을 바꿀 때 중도금이 무이자였어요. 아니, 후불제였어요. 그때 제가 500만 원 냈거든요. 지금은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내.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게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꽤 커요. 근데 이거를 등기 칠 때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중도금이 이자가 무이자냐 후불제냐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그러면은 무이자면은 은행에서 무이자로 아까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건설사가 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택에서 뭐 이렇게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다 얘기할게요. 평택에서는 화양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 지금 무이자예요. 중도금. 왜 무이자냐? 솔직히 인기 없거든요. 지금도 미분양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긴 먼저 분양한 데가 미분양인데 그 다음 분양할 때가 나도 후불제했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도 개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인기 있는 지역, 뭐 고덕, 뭐 지제, 뭐 브랜시티 여기도 무이자 해요? 안 해요. 왜냐면은 후불제 해도 사람들이 제발 되겠다고 제발 나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 타입별로 최고 경쟁률 나오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380대 1이 나왔어요. 최고 경쟁률이.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또 말이 한 번씩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어요. 로또 분양 들어보셨죠? 로또 분양. 예전 뉴스에서 로또 분양이다. 막 몇만 명이 몰린다. 몇십만 명이 몰린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로또 분양. 우리는 이제 이런 공공이 개발한 택지,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LH가 개발하잖아요. 그 평택 뭐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이 있어요. 분양가가 4억에 분양을 했는데 갑자기 뭐 시세가 막 올라갔어요. 아파트 뭐 부동산 경기가. 근데 갑자기 옆에 놈이 7억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건설사한테 너네는 연간 5%밖에 이상 올리지 마. 네. 근데 5%씩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전처럼 대세상승기는 막 오를 때예요. 자산가치 막 오를 때, 코로나 때 막 올랐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8억이 돼버렸네. 근데 얘는 작년에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얘는 5억에 대한 5%밖에 못 올려요. 그럼 5억 2천에 분양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남아요? 3억이 차익이 남아요. 당첨만 되면. 그러면 3억이 적어요? 안 쳤잖아요. 그래서 로또예요. 로또 분양이다.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청약, 청약 분양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실거주를 내가 안 해도 이거는 내가 하면 3억 먹는다. 얼마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거주할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지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 그래서 청약통장을 무조건 유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잔금 치르고
이제 입주하시면 돼요. 그때 법무사 통해서 아까 질문하셨던 등기권리증 한 3달 걸리거든요. 입주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제 권리증을 받았다 하면은 이 집은 온전히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때 그 로또 청약은 네. 저금리 시대 때는 가능한 일인데 네. 최근에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네.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네.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한 6억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분양가가 5억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고금리 시대에.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당첨만 돼도 얼마를 벌어요? 1억 5천은 안정마진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국 청약이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평택 사람 먼저 혜택을 주거든요. 당해 해당 지역. 근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물론 평택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긴 주는데 평택 사람한테 주고 일부만 줘요. 그리고 경기도 사람한테 일부 주고 전국에서도 일부를 줘요. 그 비율이 평택 사람한테 30% 물량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사람한테 20%를 먼저 주고 나머지 50%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이 개발한 택지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도 더 어려운 거죠. 청약 당첨되기가. 지금 보면은 일단 평택에 보면 브레인시티 그리고 고덕신도시 그러니까 공공택지예요. 그리고 이 공공택지는 또 뭐가 붙냐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붙거든요. 전매 제한은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이 집을 내가 남한테 팔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3년이 붙거든요. 3년이 붙는데 내가 등기를 쳐요. 3년이 안 지났어도 내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면은 거래 그 이후에는 가능해요. 그 이후에는. 하지만 양도 차익이 1억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치고 바로 팔면은 세금이 77%예요. 1억을 내가 차익을 남겼어도 7,7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겠죠? 네. 그 1년 지나고 2년 내에는 66%예요. 현행법상. 1억을 내가 차익을 남겼어도 6,6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2년을 내가 현재 평택은 2년을 내가 보유만 해요. 안 살아도 2년 갖고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비과세예요. 1억을 벌면 1억 그대로 내가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고 1년, 2년 안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신고도 그 이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프로세스를 보면 네. 중도금에서도 대출을 받고 잔금에서도 대출을 받는데 네. 부동산 분양가가 막 5억 이렇게 하면 큰 돈이잖아요. 네. 계약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네. 계약 단계에서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나요? 10% 계약 단계에서요? 네. 마련해야 되는데 없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3천만 원만 있는데 넣은 거죠. 근데 됐네? 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어요. 계약금 대출은 없습니다. 네. 계약금 대출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계약금 마련하려고 애기 돌반지 뭐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받았어요. 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고덕신도시 제가 1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신도시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다 팔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제 얘가 앞에다 반지 어딘지 물어보는데 그 지금 네가 이 집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저는 말해줍니다. 네. 저는 일단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계약금은 준비를 하셔야죠. 네. 따로 대출은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이게 레버리지의 이해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조금 전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렛대예요, 지렛대. 지렛대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꼴 대출이에요. 대출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 나의 작은 힘으로 은행에서 풀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혹시
대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좀 그런 성향이셔서 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대출에 부모님이 되게 부정적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모님 세대랑 사실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세상이 많이 달라요. 부모님 있을 때는 내가 월급만 꾸준히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있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뭐 생활할 거 생활하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적금을 모았어요. 1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았어요. 5년 뒤에 뭐 한 7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5년 뒤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보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이 청약제도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저는 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2년 전에, 2년 후에 그 가치에 있는 동산을 우리는 2년 전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5억에 분양하는 거를 우리가 5억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이자 납부 어떻게 해요? 이자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대출을 실행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점을 했을 때 2023년도에요. 같이 이제 내 집만 원을 원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이제 집에다가 청약을 받아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계약금은 있는데 조금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집을 살 거야 라고 둘이 이제 동시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A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내가 들고 나오잖아요. 걱정 많이 돼요. 이거 막 억 단위도 써있고 대출도 막 받으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이자 감당이 되겠냐 뭐 하겠냐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내 삶이 달라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 삶이.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프로세스를 중도금을 내야 되고 잔금을 내야 되는 2년 뒤에는 나는 그러면은 20%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달라지고 하나 더 쓸 것도 아끼게 되고 저는 하루에 부동산 공부 10시간씩 했어요. 평택에 있는 뭔가 부동산 카페, 뭐 유튜버들 뭐 하는 거 다 공부했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되면 제 인생이 잘못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애기 돌반지 같이 갖다 팔 정도로 저는 되게 이거에 대한 올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고 주변에서만 찾아오더라고요. 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청약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실제로 많이 이제 내 집만 원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B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나 떨어질 거야. 내가 진짜 살 집인데 떨어지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입주할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와서 야 윤범아 그때 3년 전에 너가 나 이거 하라고 했을 때 너는 왜 내 손 들고서 억지로 계약 안 시켰냐? 나한테 화를 내요. 제가 1박 2일 동안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이거 해야 돼. 애들도 있잖아. 지금 해야지 나중에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막 제가 설득을 했는데 지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와가지고 계속 하락하겠지 하다가 안 하는 걸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기 손 억지로 끌고 와서 계약 왜 안 시켰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실천을 해야지 내 마인드도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죠. 나 돈이 없지만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겠다. 나 집을 사고 싶어. 5억짜리. 나 5억이 없지만 계약금 뭐 5천만 원이 있지만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자 갚아 나가면서 내 집을 만들 거야. 뭐 이러신 분들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뒤에 시세예요. 지금 내가 5억의 분양을 받았지만 2년 뒤에는 이게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도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하면 되시는 거고 담보대출은 이제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중도금을 상환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받았잖아요. 60% 중도금. 그거를 이제 상환을 하고 대출이 바뀐다. 근데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예전에는 최장 30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년으로 통상 40년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2달 전인가요? 50년짜리도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악플을 막 쓰는 거예요. 야, 이 집을 그럼 너는 50년 동안 살라는 얘기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파트가 50년 이상 가는 거 없어요. 40년만 넘으면 다 재건축이에요. 50년을 가게 되면 뭐가 좋냐? 내가 다달이 나가는 납입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훨씬 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데 내가 50년 이 집을 다 살아요? 아니에요. 이 집에 살다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이사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길면 길수록 사실은 레버리지하기 좋다, 유리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자금.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과 다른 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데 저금리로 해줘요. 금리가 작아요. 근데 반대로 조건이 붙어요. 신혼부부냐? 애 낳았냐 안 낳았냐? 너 몇 살이야? 너 자산 있어 없어? 차 있어 없어? 이런 조건들을 다 봐요. 국가에서는. 거기서 하나라도 부합이 되면은 이거 부결납니다. 네, 그런 조건들이 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나는 한 달에 내는 돈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그냥 국가 자금으로 갈 거야. 그리고 조건에 다 부합이 돼 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 대출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돼요. LTV라는 말이 있는데요. LTV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 LTV 담보 비율이에요. 네, 비율. 그러니까 감정을 했거나 시세가 잡혔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 집은 10억이에요. 은행에서 와서 감정을 했는데 근데 10억짜리를 10억을 다 대출해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예전에 일본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일본은 막 110% 해줬어요. 집이 10억인데 11억을 해줬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주택시장이 확 무너졌죠. 일본이. 미국도 그랬죠. 그래서 LTV라는 거를 정해놔요. 그게 원래는 이제 70%로 유지를 하다가 생애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같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해서 80%까지 제한을 둬요. 네. 집값의 80% 그거를 LTV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LTV 70%면 7억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 그래요. 또 어떠한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가계 대출 줄이려고 정책이 생겨나는데 DSR이라는 게 생겨나요. DSR. DSR은 뭐냐면 내 소득 대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보는 거예요. 소득 대비. 가령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지금은 통상적으로 대출 한도가 DSR 40%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봉이 1억인데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4천만 원까지만 너가 원금하고 이자 갚을 능력을 키워. 4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봉 1억이. 그러면 연봉 5천인 사람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네. 그런 비율로 정해진 거예요. LTV 한도가 아무리 높게 책정이 돼도 내가 소득이 적으면 아니면 다른 빚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잖아요. 차 살 때 보통 뭐 할부 많이 껴서 사잖아요. 그 할부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통상적인 내가 갖고 있는 부채 내 부채가 40%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죠. 저희가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는 최장 뭐 10년짜리도 있지만 최장 보통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이잖아요. 근데 아까 집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대한 1억과 차에 대한 1억이 DSR 한도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억 나누기 60개월을 한 거랑 40년을 나눈 거랑은 한 차이가 나잖아요. 또 어려우신가요?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기를 원했다. 청약이 당첨이 됐다. 잔금을 치러야 된다. 하지만 내 소득은 계산해 봤을 때 이만큼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대출받기 전에 모든 부채 정리하셔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한도로 받으려면 내가 정말 좋은 BMW가 있어요. 한도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거 빨리 처분하고 내 빚 갚고 대출 받아서 대출 남은 걸로 사든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네. 괜히 차 때문에 한도 막 1억, 2억씩 확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해요. 혼자보다는. 그 DSR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좀 표시를 했는데 DTI라는 것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DSR 나오기 전에 DTI라고 있었어요. DTI랑 DSR 차이는 뭐냐? DTI는 이자만 봤어요. 이자만. 소득에 대해서 이자만. 그래서 크게 이제 영향이 없었거든요. DSR 같은 경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본다. 이 차이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거주하시는 분 계세요?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날까요? 우리 뉴스에서 최근에 막 터졌잖아요.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이거를 내가 의도하고 사기 쳐야겠다 해서 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세 사기는. 근데 이거는 무리한 갭 투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어떤 데가 있냐면 매매가가 1억이에요, 원룸이. 근데 그 원룸이 전세가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풀피 투자라고 그래요. 풀피 투자. 막피 투자가 아니라 풀피 투자. 그 집을 사버리면은 취득세를 내고 뭘 내고 복비를 내도 돈이 막 한 1천만 원, 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데 등기치고. 그렇게 해서 막 30개, 40개, 50개 막 사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사놓으면 부동산은 오를 줄 알았거든요. 마냥.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 뭐 10년,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짜장면도 오르듯이. 하지만 이제 그 전세제도가 그 사람이 전세로 평생 살아준대요? 아니거든요. 2년 뒤에 그 사람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1억짜리 집이 갑자기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1억 1천에 전세 사는 사람이 1억 1천 주고 산대요? 아니에요. 전세가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세금 돌려줘야잖아요. 나한테. 이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2년 뒤에. 근데 1억 1천만 원짜리가 20개, 30개 있어요. 그러면 뭐 20억, 30억이에요. 내가 감당이 돼요?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로 산 사람들은 내 권리를, 내 보존을, 돈을, 내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 변제권. 그것도 가능한 건 대출 없는 집에 가능해요. 네. 대출 없는 집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보험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보통 2년 동안 한 40만 원 정도 내면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도 대출 기회였으면 안 해줘요. 한도도 정해져 있고 대출 기회였으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보면은 확정일자라는 걸 받잖아요. 그 확정일자가 이 집에 내가 이제 임대한 그 기간만큼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받아놓으면은 마찬가지로 1억에 대한 40만 원 정도 내가 지불을 해야 돼요. 임차인이. 이걸 해놓으면은 전세권을 내가 1차적으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넘어가면 돈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1차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전세권은 집주인이 또 허락을 또 해줘야 돼요. 같이. 그러면은 내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원룸을 산다.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위세대 사는 거. 보통 그 집주인이 중위세대 살면은 거의 안전해요. 내가 이 사람 1억 못 해주고 내가 이거를 경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집은 안전한데 보통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대출은 없겠죠. 당연히 내 전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만큼 매매가를 보셔야 돼요. 보통 전세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매매가를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전세금만 보시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매매가를 보시고 전세가율을 보셔야 돼요. 최소 이제 그게 80%, 90%예요. 전세가율이. 그런 거 위험해요.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8억이에요. 그럼 80%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런 건 위험해요. 그럼 집주인이 그 2억만 가지고 내 돈 8억으로 등기 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10억짜리 집인데 뭐 전세가 4억이야.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40%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대출이 없다고 하면 6억은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네. 전세가가 떨어져도 그 6억 팔아서 받을 수 있잖아요. 변제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전세가율을 보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 전세권 설정을 만약에 제가 1순위로 됐는데 네. 그 전에 세금이 만약 집주인이 내야 될 게 있다면 그래도 1순위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먼저인가요? 세금 채널도 먼저, 세금이 먼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출이라는 게 재밌는 게 선순위 대출, 혹시 후순위 대출 들어보셨어요? 선순위. 우리가 처음에 받는 대출을 선순위라고 해요. 그리고 한도가 좀 늘어났어요. 그럼 내가 다른 대출에 이걸 담보로 또 받았어요. 후순위 되거든요. 선순위, 후순위가 무슨 차이냐면 선순위한테 이거를 먼저 권한을 준다. 변제권을. 후순위는 얘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후순위가 조금 더 리스크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비싸지는 그런 과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권 설정. 근데 세금이라는 게
그 내 전세가에 영향이 갈 정도로 막 크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막 크게 몇 천만 원씩 되지 않아요. 네. 그 이제 전세가율의 80% 90%가 넘는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네. 전세가율을 구하기가 쉬운데 네. 빌라나 연립주택은 네. 딱 정해져 있지가 않고 네. 거래가 된 적도 오래된 것도 많고 해서 약간 두루뭉술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아파트랑 비교해야죠. 주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남도 살고 싶은 집. 그럼 솔직히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빌라보다는. 근데 빌라 가격 전세가가 뭐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이거 안 맞는 거잖아 이치에. 매매가 자체가 다른데. 평수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30평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에 대한 30평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 매매가가 5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가 2억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빌라는 예전 분양가를 찾아보니까 3억에 분양을 했던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같은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얘는 아파트는 2억인데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요, 또 월세랑도 많이 비교해요. 네. 월세 얼마 받냐? 보통 아파트 고덕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고덕신도시가 지금 전세가율이 통상적으로 30%에서 40%거든요. 아까 매매가가 제가 6억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억 중반에서 한 3억 정도에 맞춰지거든요, 전세가가. 월세가 한 150만 원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월세 가격이랑.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고금리에는 또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이자, 전세 이자 같은 경우도 막 7% 받더라고요. 그럼 1억 빌리면 이제 월에 65만 원 정도 한 거니까. 네. 장단점은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평택 부동산 가치 알기 100만 도시를 꿈꾸는. 네. 잠깐 질문 하나. 네. 그 전세 보증보험 있잖아요. 네. 허그하고 HF가 있는데 네. 둘이 뭐 다른 게 따로 있대요. 허그 보증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그 집에 대한 시세가 다르고요. 허그가 아마 5억일 거예요, 전세가가. 그리고 그 시세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 한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 공단이 한국 그 주택금융공단이랑 허그 보증이랑 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액 차이. 저 주담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주담대 받고 계약금만 내가 준비돼 있으면은 내가 이자를 직장 생활하면서 이자를 충분히 낼 능력이 된다. 네.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 다 그걸로 주담대 한 몇십 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금은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잘 지으라고 중간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대출은 결국엔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네, 처음에 2개를 실행을 처음에 중도금을 실행하고 잔금대출 2개를 실행을 하지만 잔금대출 실행과 동시에 중도금은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내 통장에 잔금대출이 다 들어와서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도금만큼 빠져서 들어와요. 통상적으로 지금금리 같은 경우는 뭐 뉴스에서 보시면 뭐 주담대 금리 뭐 고금리여서 7%다 8%다 그러잖아요. 사실상 그렇게까지 안 그래요. 지금 금리가 잘 나오면은 4% 초반, 3% 후반까지도 갔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4% 초중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가령 그냥 5%라고 계산을 할게요. 1억을 받았을 때 5%면 이제 500만 원이잖아요. 그 나누기 12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45만 원, 1억에 대한 45만 원 월 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3억을 받았을 때 140만 원을 이제 이자만 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가능할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만 알겠죠. 네, 본인 뭐 소비 습관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기간을 줘요. 이자만 내는 기간. 네. 그리고 원금 이자 상환 기간이 이제 1년 뒤에는 같이 내야 돼요. 네. 그것까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이제 목돈을 좀 만들고 싶어요. 내 이제 발판을 만들고 싶고 월급 모으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통해서 뭔가 집을 하나 잘 사가지고 목돈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집은 이제 대출을 좀 줄이려고. 이런 경우에요.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가령 그게 시세가 뭐 7억에 잡혔어요. 그러면 80% 받으면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2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보유 2년이라고 했죠. 보유 2년. 내가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전세를 줘도 돼요. 그러면 월세를 줘도 되고 그 기간을 뺀 이제 내 돈에 들어있는 대출을 받았던 그 돈을 2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기를 봐서 이 정도면은 내가 팔아도 괜찮겠다 싶을 때 팔면은 이제 목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대출은 상환 되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갈아타기 한다고 하죠.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는 뭐 투기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내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애초에 사업 소득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덕에 분양받을 때 4억이 넘었거든요. 4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평택에 무슨 4억이 넘어 말도 안 되는 저기 망할 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집이 2년 뒤에 입주할 때 감정가가 8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4억 2천 한 2년 만에. 이거는 너무 다이나믹한 상황인 거고 이럴 일은 이제 뭐 다시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 신도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실행을 했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은 돈으로 이제 주택을 받으려 갔어요. 네, 투자를 더 이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이어가서 좀 된 케이스라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죠. 근데 이게 평택 부동산 가치 알기거든요. 다 평택 토박이 계세요? 다 평택에서 나고 자랐었어요? 여기 도시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17살 때죠.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평택시 인구가 30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가 거의 60만이에요. 아마 내년 봄이면 60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인구가. 근데 거기 플러스 30년 전에 이제 들어오는 기술인들 한 6만 명 돼요. 그 사람들 전입 인구 평택에 해요? 안 하거든요. 그 미군들 있잖아요. 평택에 미군 있어. 중앙 험프리스 K55 공군기지. 근데 그 사람들 올 때가 가족 한 3-4명씩 다 될 거예요. 그 통상적으로 험프리스 기지 있는 사람들도 6만 명이라고 군인들을 하는데 곱하기 3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집계된 건 없지만 평택시 현재 다니는 인구는 한 80만은 넘지 않을까. 네. 전입신고 안 한 인구까지 포함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 도시는 저희가 35년까지 평택시에서 미래 비전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100만 도시면 특례시예요. 지금 수원이 특례시가 됐죠. 용인이 됐고요. 고양시가 됐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평택이 4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성이 있죠. 화성이 지금 96만 정도 돼요. 평택이 4번째는 안 되고 5번째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100만 도시. 지금 아파트값 내려간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아요. 저출산 문제, 인구는 감소한다. 군인도 감소하는데 인구도 감소한다. 근데 아파트는 지어되는데 아파트는 남아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요. 근데 그래서 지역을 잘 분석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일자리거든요. 평택이 100만 인구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 평택항에 있는 기업 때문에 그러고 다 기업 때문에 그래요. 기업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주근접이라고 그래요. 내 일자리와 내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은 사람 심리상 다 하고 싶어 해요. 가까운 데서 일하고 싶잖아요. 다 출퇴근 시간 줄이고 싶잖아요. 직주근접을 하기 위해서 다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예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연봉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자식이 가고 싶은 기업 어디가 1등이에요? 보내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기본 초봉이 뭐 지금 뭐 몇 년 근무하면 뭐 1억 이상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거 평택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원 살고 화성에 있고 하겠지만 이제 평택으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연봉 1억씩 벌어가면서 평택에서 자식 키우고 평택에서 소비 활동을 해야겠죠. 그럼 평택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평택 캠퍼스 다 혹시 지나갈 때마다 계속 보시죠. 깜짝깜짝 안 놀라세요? 지금 4기까지 완성됐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가 4기예요. 원래 잡으면 1기, 2기, 3기, 4기고 이거보다 더 높게 3층, 4층 규모로 해서 여기에 5기랑 6기 더 지어요. 네. 이 규모가요. 우리 기흥에 삼성 있죠. 기흥에 그리고 화성에 있죠. 그 2개 합친 크기예요. 삼성에서 지금 정확히 뭐 발표는 200조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300조 넘어요. 300조 넘게 투자하는 지역이 평택이에요. 여기가 지금 기술인들이며 이제 전자 직원들이 다니는 인원이 작년에 한창 많이 다닐 때가 8만 명이 출퇴근을 했어요. 하루에.
지금은 이제 슬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공정을 늦추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이제 5만에서 6만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덕신도시나 이제 평택법원 앞까지 해가지고 원룸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강남이 얼마 70만 원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평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만 몰라요? 우리 평택 사람들만 몰라요. 다른 전국에서는 다 이제 평택에 대한 이 집중도가 있는데 토박이들이 몰라요. 토박이들이, 원주민들이. 근데 이거는 원주민들은 뭐 더 올라가면 강남부터 그러겠지만 강남부터 성남도 마찬가지였고, 분당 개발 때 되겠어? 그 3구짜리 되겠어? 저기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원천 저수지 그 옆에 뭐 모기 많고 되겠어? 화성으로 내려오니까 화성 거기 뭐 화성 3만 원 붙는 거 뭐 되겠어? 고덕도 거기 뭐 논밭이었는데 되겠어? 됐잖아요. 근데 네. 그게 통상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강남부터 제가 내려온 지역을 설명해드릴게요. 경부라인이에요. 경부라인. 경부고도라인. 경부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다 뭐가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용인도 발표가 났죠. 이 지역으로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살 때 어디서 사야겠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사야겠죠. 근데 우리는 평택 사람들 꼭 살 거잖아요. 여기서 평택에서. 그럼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동탄에, 그럼 난 동탄이 더 좋은데? 거기 이미 개발됐는데? 동탄가 살 건데? 동탄 최근에 롯데캐슬 아파트 있어요. 롯데백화점하고 이제 역 끼고 있는 거기에 실거래가 16억, 17억이 거래돼요. 33평짜리가. 아직 평택은 그러지 않잖아요. 동탄 못 가요. 지금 이미 개발된 데 못 가요. 광교도 마찬가지. 광교도 뭐 저 멀리 떨어지는 곳도 막 15억 넘어가요. 그리고 못 사요. 청약, 청약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공급이. 그러면 15억짜리 사려면 대출도 안 나와요. 내 목돈 막 5억, 10억씩 갖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 좋은 기회다. 근데 공급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화양지구도 공급하고 보니까 뭐 그랜시티도 공급하고 한다는데, 하지만 그 공급은 어쨌든 간에 수요가 평택은 더 많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제2원칙,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제1원칙이 윗자리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제2원칙은 이제 교통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의 기준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었잖아요. 지금은 그 기준이 확실히 명확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물리적인 거리는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뭐냐? 교통 이동 시간이에요. 교통 이동 시간. 서울까지 어디서 얼마큼 빨리 갈 수 있냐. 우리 그 아산에 탕정이라는 도시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까지 수도권이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리고 천안도 KTX 있고 뭐 GTX 연결해달라. 우리도 수도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평택에 펜타 역세권이라고 있어요. 펜타 역세권. 역세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커드리플 역세권, 펜타 역세권. 5개 얘기했죠. 여기 노선이 5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전국에 이 펜타 역세권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한 5개? 다들 서울 것만. 지방에는 더 보기 힘들죠. 근데 그 5개의 노선이, 자, 지하철 1호선단이죠. 그 SRT 지금 다니고 있죠. 근데 25년에 KTX 들어와요. 공사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수원까지만. 네. 지방 내려가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GTX A 노선, C 노선. 거의 지금 확정 발표만 안 났지 90%는 거의 확정이랑 다름없어요. 대선 때에도 지금 얘기를 했었고, 최근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또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BC값이라고 그래요. BC값, 이제 타당성, 예타 다 통과했죠.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비용 댈게. 평택에서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하면 우리 깔아줄게.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건 돼요. 근데 A 노선이나 C 노선, 그러니까 GTX가 2개 노선이 다니는 데가요, 서울 삼성역, 왕십리역, 그리고 고양 쪽이었나? 거기다 이번 4번째인데 지방에 이쪽 경기도가 최초죠. 네. 이거 타면은 평택 지지역에서 삼성역까지 뭐 한 25분 얘기하더라고요. 네. GTX A는 24년도에 동탄까지 내려오죠. 네. 그리고 노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동탄이에요, 노란색. 그리고 여기 수원이에요, 신호선.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언론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거든요. 이렇게 와서 여기 평택 지지역에서 만나요. 지금 평택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예요? 지지역 앞에 아파트잖아요. 센트럴시티 더샵. 얼마 전에 9억 찍었죠. 이 어려운 위기에도 시기에도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교통 때문에. 교통 때문에. 평택 지지역이 처음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이역이었어요. 간이역. 네.
그냥 서덕리역에서 평택역까지 원래 그냥 이어졌는데 중간에 사람들 탈까 말까 한 게 간이역 지나가는 역 그런 역이었어요. 지금은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고 얼마 전에 평택 지지역 미래형 환스센터 시범 사업의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조감도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 안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그리고 이제 철도 있는데 UAM 드론이거든요. 드론 택시, 뭐 드론 배달, UAM.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이 평택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네. 공모에 다 된 거예요. 평택은 이제 일자리와 교통을 다 잡았다. 네. 부동산의 1호 원칙. 하지만 아직 그 가치는 저는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퀀텀 점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5년 이후로 봐요. 네. 이때 보시면은 25년부터 평택에 큰 거 온다. 네. 많이 이렇게 있는데 또 호재거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넣었거든요. 이것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제학교 들어오는 거 아세요? 평택에? 우선 협상 대상자 3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요. 1순위 레장 아메리카 스위스 학교예요. 그 결렬됐어요.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10월 23, 24, 25일 날 폴리테크닉 스쿨이라고 미국 뉴욕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 본교 이사회가 다 왔다 갔어요. 실습하고 왔어요.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부처의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양대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꽤 인지도가 있는 학교와 들어오는 거고, 국제학교와 이제 외국인 학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너네 다녀오라고 만들어준 게 외국인 학교예요. 그런 용도의 학교. 근데 국제학교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커리큘럼 시스템을 이렇게 국내로 도입을 해서 인가받은,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은 외국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로.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지 않았지만 유학을 보낸 것 같은 효과. 유명한 게 송도에 체대육 있죠. 전지현 어디 누구누구 다 보냈잖아요. 10억 학교라고 그래요. 10억 학교. 거기가 10년 과정이거든요. 커리큘럼이 1년에 1억. 그래서 10억 학교 체대육. 체대육보다도 훨씬 높은 순위에 있는 학교와 지금 협상 중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내년 1월쯤에 평택시장님이 본교로 가신대요. 근데 결과가 나오면은 얘는 2027년 8월에 개교예요. 네. 여기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이 돼 있어야겠죠. 이게 들어오면은 경기도권에서 최초예요. 국제학교가 있는 지금 지역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의 송도, 그리고 대구, 제주도에 4개 있어요. 그 외에 없어요. 평택에 들어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뭐 제주도까지 지금 보내고 있어. 제주도가 막 비싸졌잖아요. 굳이 제주도까지 보내요? 안 보내요. 평택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평택 학생들한테 30% 이제 수업료를 DC를 해준다든지 그런 특혜를 줘요. 합법적으로. 네, 평택으로 굉장히 큰 호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술현당 지금 짓고 있어요. 고덕에. 이거는 좌석이 대극장이 1,300석인가 그래요. 경기 남부권에서 제일 큰. 우리 평택에서 예전에 뭐 남부구례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는 뭐 이제 이런 문화시설, 뮤지컬이라든지 뭐 파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시설이 25년도에 준공돼요. 이거 지금 짓고 있어요. 규모가 2,500억이었나? 네. 그 정도 들어오고요. 아주대학병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브레인시티에 25년도에 개원하는데 병상이 500개예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300개를 더 늘린대요. 그럼 800개잖아요. 비교하자면은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1250 병실인가 그래요. 규모 꽤 크죠. 이 대학병원 입구 없구가요.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우리 아프면 평택에서 어디 갔어요? 성남 가거나 수원 가거나 뭐 천안 내려가거나 엄청 뭐 우리가 하루 종일 다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집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병원 들어오는 거. 병원에서도 수천 명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확정된 거 아시죠? 25년부터 32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뭐 원래 대학원생들 위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석사 이상들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산학협력, 산과 학, 삼성과 카이스트가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조화를 이루는 협약을 했어요. MOU 맺었어요.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여기서 교육시켜서 삼성으로 취직시키는. 그것들이 다 평택에서 이루어진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잘 모르는, 평택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다 확정이에요. 카더라 아니고. 그 외에 뭐 브레인시티 146만 평, 계획 인구가 4만 4천 명, 서평택의 화양신도시 84만 평, 계획 인구가 5만 명, 지제 그 사편 있죠? 광충리 뭐 이쪽 일대 얼마 전에 발표났죠? 137만 평 규모의 계획 인구가 8만 명. 그리고 외에 뭐 가재지구 있고 수촌지구 있고 뭐 안중 역세권 개발 있고 평택은 동서남북이 다 공사판이다. 근데 공사라는 건 뭐예요? 공사는 뭐 맨날 뭐 100년 천년 공사만 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 완성이 된다. 그 시점들이 저는 이제 2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 완성되는 굵직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좀 괜찮죠. 요거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평택 이제 실거래 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때문에 더디게 올라가는 것 뿐이지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 하면은 사실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 공급이 절반 이상으로 주는 건 맞아요. 건설 경기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2015년도에 소사거래에 있는 모 아파트가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 분양가가 3억 2,900만 원이었어요. 그때 3억 넘어간다고 사람도 막 욕했거든요. 3억, 평당 1,100만 원. 근데 저거 이제 다 완판됐죠. 근데 저게 최고가 올랐던 게 5억 8,750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평당 1,780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네요. 현재 시세는 현재 거래된 거는 최근 거래 내역이 4억 6,800만 원, 평당 이제 1,40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소사거리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지제 이거는 제가 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제 영신지구죠. 아까 얘기했던 교통 호재가 있는 평택 지제역에 있는 지제 영신지구 같은 경우는 4억 2,900만 원에 평당 1,300에 5년 만에 이렇게 올랐어요. 평당 200만 원이 올랐네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지제 더 시합 센트럴시티. 이게 최고 신고가가 9억에 찍혔네요. 9억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억에 찍혀서 평당 이제 2,40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거 두 개만 비교해봐도 아시겠죠? 그 교통 호재가 얼마나인지. 소사거리 더 빨리 분양했지만 살기는 소사거리 더 좋죠. 시집구 있고 뭐 술집 많고 뭐 놀 데 많고 카페 많고 이쁜 데 많고. 지지역 가면 뭐 있어요? 아파트만 있지. 근데 지지역이 더 비싸잖아요. 네. 미래 가치 때문에, 호재 때문에. 교통. 네. 미래 반영됐다. 근데 우리는 이런 미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해안을 키워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2003년도에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 지금 많죠. 화양지구도 뭐 분양하고 있고, 가재지구, 가재동에 있는 가재지구, 브랜시티 분양하고 있지만, 지금 분양가가 뭐 5억 초반에서 중반에 형성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확장비 걷고, 뭐 걷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6억이 좀 안 돼요. 분양가가.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통포천 아시죠? 엘리아츠라고, 프로지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평택에서 제일 비쌌거든요. 그때 이거 분양 받으려면 그게 6억이었어요. 작년 초에. 네. 근데 지금 분양가는 어때요? 지금 계속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아까 4억 넘게 분양받았을 때 욕했다고 했잖아요. 주면서. 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귀가 얇으신데 저 망하는 줄 알았대요. 4억 넘게 그 시골에 왜 샀냐고. 근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개발 계획이. 물론 개발 계획대로 다 100%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2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주도 신도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일자리, 이게 이제 그 위에 지역들이 잘 되는 거를 학습 효과를 저는 해왔거든요. 광교가 잘 되는 거, 수원이 잘 되는 걸 봐왔고, 동탄이 잘 되는 걸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평택은 삼성이 들어오고 또 신도시가 지어진다? 저는 이제 100%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모험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오른다. 계속 오른다. 가재지구에 지금 4개의 블럭의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 봄, 여름 전에 풍경채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풍경채. 그게 이제 막 5억 1천 그랬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번에 쌍용더 플래티넘 분양하거든요. 그 몇 달 안 지났잖아요. 그 분양가보다 3천만 원 올랐어요. 네, 그 몇 달 사이에. 네. 근데 입지적으로는 뭐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렇게 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이거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거
제 첫 번째 사진 1978년 압구정이에요. 저 뒤에 있는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앞에 지금 뭐 소가 밥 메고 있죠. 저 아파트 제가 히스토리가 예전에 우리 왕 회장님이라고 있죠.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춘천이었나 댐을 막 지러 갔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댐 지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다가 쉬려고 그때 앉았는데 딱 보니까 이 자리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야 지어 한 게 현대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제 7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23년이잖아요. 이거 재건축 이슈 있어요. 이게 지금 아파트 평당 거래되는 시세가 1억이에요. 평당 1억. 40평짜리가 42억이더라고요. 재건축 이슈. 아파트가 아무리 낡고 헐었어도 그 지역 가치, 땅의 가치,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땅에 대한 대지 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지금 여기 3시만 되면 유재석하고 차태현이 이거 살기도 유명하잖아요. 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둘이 이제 퇴근하고 3시에 집에 가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대요. 왜냐면 이 시대 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지금처럼 걱정 대수가 없으니까 되게 짧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평당 1억씩 거래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판교. 강남보다 비싸, 서울의 어느 주요 입지보다 비싼 판교. 판교는 이제 일자리, IT가 많죠. 일자리가 몰려있는 도시라서 판교가 서울 접근성 좋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뜬 도시. 그 옆에는 광교예요. 우리가 옛날에 원천 저수지였는데 지금 이제 광교 신도시, 광교 호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2019년 부덕 신도시예요. 네. 여기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압구정 시간이 올라가 있죠. 두 번째는 현재 판교, 그리고 광교 신도시. 마지막을 보시면 이게 현재 부덕이거든요. 23년 10월에 찍은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 4년 만에 이렇게 변했거든요. 4년 만에.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허벌판, 사막, 황무지, 거기 과수원, 거기 외사, 거기 사람 망해. 제가 이제 망했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제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망한 줄 알았다. 근데 4년 만에 지금 호수공원에 분수 생기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됐어요. 4년 만에. 이게 개발이 느린 것 같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저희 청약 넣고 이것만 지나도 뭐 2년이 지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때 진흙을 해야지 이때 살 수가 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청년들은 신도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거주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고 도시개발이 완성된 데는 그 가치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 상태에서 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이제 하락됐다고 이제 대출을 땡겨서 샀는데 나 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 놓으면은 그 가치가 분양가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뭐 제가 준비한 지금 PPT 자료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기 신도시가요. 고덕 신도시가 처음에 개발된다고 해서 처음에 삽을 딱 판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08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고덕 신도시 얼마만큼 개발됐어요? 딱 50% 개발됐어요. 1단계 거의 다 됐고요. 2단계 절반, 3단계는 아직 삽도 안 팠어요. 최근에 남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보다 더 크게 짓는다. 평택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평택이잖아요. 산이 없잖아요. 개발하기 얼마나 좋아요. 평평한 땅에 뭐 토목공사 조금만 하고 건물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남사 현장 제 유튜브 보시면 현장 간 거 있거든요. 산이 해발 막 한 500m 돼요. 그 산 언제 깎고 언제 그 건물 올리고 언제 공원분수 끌어오고 언제 전기 끌어오고 우리 환갑 때도 개발될까 말까예요. 네. 국가에서도 지정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보고 살기에는 너무 시간은 촉박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3기 신도시가 처음에 그 계획된 거는 너무 성급했죠. 주택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건데요. 사실 삽 뜨고 개발되고 아파트 첫 공급은 제가 볼 때는 20년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32년, 33년 네. 선청약 받은 게 그때 막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청약 받은 사람들을 이제 공급 늘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아파트는 이제 땅 파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은 더군다나. 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를 기다리기에는 좀 멀다. 차라리 평택에 있는 아까
컴팩트 시티 지지역 앞에 있는 그게 평택에서는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이거 좀 이제 앉아서 할게요. 제가 노트북을 좀 만져야 돼서. 잘 보이세요?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만 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막 소득도 본다고 했잖아요. 소득을 5천만 원까지 본대요. 현행 지금 청년 우대형 통장이 있는데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서 기존에 이제 3,6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만, 그 밑으로 버는 사람만 내가 해줬는데 5천만 원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무주택자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은행에서 나온 거 아니고 이제 제가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자율이 최대 4.3%였는데 4.5%. 내가 받는 금리. 청약통장도 어쨌든 간에 통장이잖아요. 예금 통장이잖아요. 금리를 올려줬다. 납입 한도가 최대 원래 50만 원씩 넣을 수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도 넣을 수 있다. 청약통장에. 네. 여유 되시는 분들은 100만 원 괜찮죠? 4.6% 뭐 이자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부터 이용 가능. 근데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자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4점 초중반 잘 나와야. 그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럼 내가 이자를 200만 원 낼 거를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겠죠. 100만 원이면. 네. 그런 통장이에요. 근데 이게 대출 지원 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인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결혼한 사람은 합산해서 1억까지만 봐준다고 하고요. 분양가는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 6억이면 지금 평택의 시기죠. 아, 제가 5억 초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인의 플랫폼 시티라고 이제 구성역에 있는 단지가 있는데 시골에 용인 기흥 가기 전에 그 플랫폼 시티라고 이제 개발되는데 분양가 10억이었거든요. 10억에도 완판됐어요. 그래서 용인도 그래요. 용인도 막 분양가 10억이에요. 서울은 다시 이미 넘었고 평택이니까 지금 5억 된 거예요. 평택이니까. 지금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가 6억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을 해준대요. 금리 혜택을 결혼하면 0.1포인트 인하해주고 출산하면 또 0.5포인트 추가로 출산 시 한 명당 0.2포인트씩 내려준대요. 그러면은 대출 금리 하한선은 몇 프로예요? 1.5%.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금리를 1.5%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통장 시행되면은 꼭 가입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게 지금 현행 버스 만 34세까지거든요. 제가 근데 만 36세라서 저는 항상 이런 거 빗나가는데 저는 못해요. 만 34세 미만은 무조건 가입하시고 혹시나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기존에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준대요. 연동해준대요. 이거 꼭 실행되시면은 꼭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26일 뉴스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해서 DSR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소득 대비해서 원금이자 갚는 비율 안 본대요. 네, 안 보는 이제 상품이 나온대요. 가계부채 자국 우려의 선그어 금융당국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빼고 제가 구입자금만 볼게요. 소득은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7천만 원까지만 7천만 원 버는 사람까지만 해줬는데 1억 3천까지 늘려줬대요. 그리고 자산은 이제 5억 600 대상 주택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늘려줬네요. 그리고 금리는 1.6에서 2.7% 그리고 2.7에서 3.3% 이것도 그래도 저금리죠. 이건 나라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애 낳아라. 그리고 빨리 결혼해라. 청년들한테 더 기회를 준다. 지금 이런 걸 밀고 있는데 이게 왜 미냐면 내년에 뭐 있어요? 총선. 결국 부동산은 정치랑 연관이 있어요. 정치를 잘 봐야 돼요.
총선 때 되면은 양당에서 다 풀어줘요. 내 표 만들려고 청년들 표 많잖아요. 노인 복지, 청년 주거, 표심 확보 이것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총선 지나면.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빨리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한번 뉴스 좀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뉴스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내년 24년도 평택 공급 물량이에요.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몇 세대예요? 다 해서 6,689세대밖에 안 돼요. 공급량 많은 거 아니에요. 되게 적은 거예요. 공급 물량. 네. 이거 보시면 평택이 뭐 아파트 많이 짓는데 미분양 나는 거 아니야? 마피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허라는 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동사동에. 그거 다 합쳐서 5,000세대 될걸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만큼 들어온다. 그냥 한 1년 동안 공급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나온 김에 우리 과거 볼 때 저는 그러니까 뭐 앱들이 많아요.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보거든요. 네이버가 제일 편해가지고.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23년 2월에 이제 고덕신도시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파라곤 1차 있는데 여기 파라곤 있잖아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즘 지도가요.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5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7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7년에 8월의 모습입니다. 17년도. 그때 막 짓고 있네요. 그쵸? 크레인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금도 올라가 있네요. 1기 공장.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2013년으로 더 돌아가면은 지금 이래요. 10년. 다 10년 지났어요. 10년. 그때 이런 건물 갖고 있던 사람들 돈 많이 보상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땅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 주유소. 특히 이 주유소가 저는 이 주유소가 기가 막힌데 잘 입지를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주유소 대박 났겠죠. 다른 데만 한번 더 볼게요. 판교.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데 볼게요. 여기 판교잖아요. 23년 4월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현대백화점. 요거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2018년.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시 같죠. 5년 전에도. 또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랬네요. 지금 어디랑 많이 닮아있어요? 지금 고덕신도시 2단계랑 많이 닮아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에는 도시개발은. 우리 청년은 시간을 주고 살 수 있는 이제 나이적으로 유리하잖아요. 남들 좀 이제 있으신 분들보다는. 네. 요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보자 하면은 뭐 1시간 거의 한 40분 동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뭐 지금 고덕 가면은 6억 3천 5천이면 사는데 그거 사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청약 제도 뉴스 계속 확인하시고 내년 초반에 나올 이런 특례 이런 초저리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평택은 이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물론 이제 내가 살 집인데 뭐 오르든 안 오르든 난 평생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내가 사는 집은 올라야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내가 산 집도 오르면 옆에 집도 올라요.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손에 쥐을 수 있는 돈은 뭐 두 채 세 채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남들 비쌀 때 상투에 주고 사는 것보다 미리 사놓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멀리 안 가고 우리가 뭐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임장.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멀리 가서 막 이렇게 둘러보는 거. 그 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임장이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면은 매일매일 다 공사판이잖아요. 그게 임장이에요.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 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 고덕이 과거에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볼 때도 네. 그 모습이 지금 브레인시티 약간 모습이잖아요. 네. 발전하기 완전 전에. 근데 그때도 고덕은 약간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오히려 핫하다고 했는데 평택 정말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또 고덕은 올랐고 브레인시티가 또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뭐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막 너무 의견이 난무해서 막 거기에 일부러 뭔가 떨어뜨리려고 막 세력.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 뭐 올리려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약간 지식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구는 브레인시티를 막 추천하는데 막 그런 데 가서 검색하면은 여기가 그럼 악플 달리면 또 이걸 사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게. 일단은 브레인시티를 보면은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이제 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브레인시티 말고 대체제가 있어요, 평택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 있어요. 컴팩트시티. 근데 그거 최초 공급이 27년, 28년이에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은 100%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아니면은 브레인시티를 가서 한번 목표를 점프 뛰는, 브레인시티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컴팩트시티를 노려보는 이런 이제 포지션을 좀 찾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보기가 제일 좋아요. 구축은 뭐 재개발됐지 재건축됐지 뭐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이에요. 뭐 임야나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땅 보면 허허벌판 이게 개발될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친절하게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학교 생긴다, 여기 병원 생긴다, 여기 뭐 생긴다. 신도시에서 가장 제일 좋은 자리는 초품화예요.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네. 근데 브레인시티는 약간 지지역이랑 멀어져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전세를 구하러 다닐 때 그 부동산 보시는 분께서 무조건 지지역 근처로 뭔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브레인시티는 지지역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뭐 되게 약간 그때가 3, 4년 전이었는데 네.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지지역 기준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지금 앞에 얘기하실 때도 일자리랑 교통편 얘기하셨잖아요. 브레인시티는 교통편 같은 게 일단 지지역이랑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보여져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편이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평택에서 좋은 가치 있는 땅은 강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남에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우리 지금 지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대체제가 어디냐? 시기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중개업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적인 부분이나 내 집 마련 대해서 크게 해박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분들 등기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도 많아요. 전월세 거래는 할 줄 아는데 투자적인 안목이나 이런 거는 그 말은 누가 못해요. 지적 교통도 그렇고 브레인시티는 뭐니까 지제보다 안 된다.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브레인시티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제 거 영상 보시면은 평택에 이제 트램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트램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예전에 이게 철도 깔고 이렇게 다니는 트램은 뭐 동탄에는 생기지만 그런 트램은 아니고, 현재 세종시랑 이제 청라 신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바이모달 트램이라고, 유럽에서 보면 이렇게 버스를 뭐 2대 세대 이렇게 연결해서 버스로 다니는 노선인데, 평택이 이제 이렇게 100만 인구로 도약하기 위해서 보면서 지지역이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건 맞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중심으로 트램이 쫙 퍼져요. 그런 교통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지역은 지금 공급이 거의 없죠. 동쪽은. 네, 센시티 지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트럴시티부터 힐스테이트 자이, 그리고 멀어질수록 1억씩 떨어진다. 단지 하나당 1억씩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센트럴시티 뭐 9억 주고 사실 건 돈 있으시면 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아시는 분은 무조건 청약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가라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아직 평택에는 2, 3억대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 5억 신규 네. 아파트를 갈 바에 약간 3억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평택은요. 그때는. 아니요, 신축이 많아요. 아까는 뭐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제가 없다고 했지만 평택은 신축이 많기 때문에 신축이 많은 지역은 구축이 힘을 못 씁니다. 네, 평택은 이제 신축 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최근에는
78세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서초동에 사신대요. 좋은 동네 사시잖아요. 근데 SRT 타고 평택 지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재지구부터 고도신도시까지 쫙 평택에 대한 인장을 해드렸거든요. 그분도 평택 가치를 알고 평택을 오신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제 거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차에 태우고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본인 어렸을 때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그런 얘기를 막 푸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원래 대구 분이신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분도 이제 하시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그냥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바퀴벌레 나오고 막 물이 막 넘치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혼났대요. 막 우리 집 망했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가 동대구역이 들어온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지금 있는. 그러니까 그 집을 정확히 한 6배에 팔고 지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거 운이었냐 본인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관심이거든요. 그분은 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을 때요. 그러니까 유동인구 다니는 거 보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고 그게 잘 풀려서 뭐 세종시에다 어디에다가 하고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를 평택으로 삼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본인의 평택에서 여긴 된다. 여기서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첫 번째 부동산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건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취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관심도나 이해도나 이 결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거는 저희 뭐 유튜브 보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은 뭐 연락처 같은 거 있으니까 뭐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셔도 돼요. 뭐 일대 카톡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오늘은 시간이 지난번보다 더 길어졌네요. 네 여기서 질문이 더 많이 질문 딱 2분만 더 계시면은 더 받고.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부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진짜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튜브도 봐도 약간 보면은 누구는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떨어진다고 하면 잘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막 떨어진 지역 가서 잘 안 된 지역 가가지고 막 누구 그 분양자 받은 사람 놀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분석,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람. 네, 그런 거를 좀 유튜브 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평택에 카페가 있어요. 대표 카페, 부동산 카페. 그거 많이 참고했고 단톡방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 관련된 찾아보시면 그런 데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올리는 글 어떤 의견들만 그냥 하루 나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번씩 보는 거죠. 그것만 1년만 해도 저는 고수 된다고 봐요. 네. 그럼 근데 저희 사실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네. 부동산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면 사실 부동산은 흐름이고 어떤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더 고르는 거 보라고 하는데 그럼 책은 그럼 사실 이렇게 이미 기록이 되고 쓰여진 책은 많이 트렌드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은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는 게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은 더군다나. 책을 좀 네. 가까이 아니 책은 보시는데 전 책을 보셔도 경제 관련된 좀 마인드적인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경제 공부 안 하잖아요. 혼자 스스로 터득하잖아요, 보통. 그런 책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흔히 이제 뭐 유명한 책들 많죠.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뭐 이런 것들. 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막 보셨으면은 그런 걸 보시고 관심을 가져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최신 뉴스가 내가 보기 싫어도 막 사람들이 올려요. 막 올려요. 그런 것만 그냥 눈팅만 해도 충분히 공부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했습니다.